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영조물 관리 책임 물으려면 잠시 멈췄을 뿐인데 면허 정지 100일 처분, 사망자의 어머니는 상속받을 수 없나요? 사기 가해자 구속 전 민사소송 제기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법령은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접하신 소식일 것 같은데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에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전세 사기, 조직화된 지능화된 사기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사기죄 법정형이 이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기죄 현재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준사기죄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듯한 소식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 형량이 상향된 것이 무려 72년 만의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그리고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신종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심지어는 해외로 범죄지가 확대되어서 초고가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 사기 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네. 사기죄를 엄단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은 사기 범죄가 점점 조직화, 악성화되고 있고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큰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과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이 돼서 최대 징역이 낮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수천억 대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1인당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어서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죄질에 맞는 이제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전세 사기만 보더라도 보증금이 누군가는 평생 모아온 전재산이기도 하고 또 대출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목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가로채며 전세 사기를 벌인 가해자들에 대해서 과연 적정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가 이렇게 따져볼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죠. 예, 무자
무자본 갭 투자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을 이제 많이 사들여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선고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에 세입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금 등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은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수법으로 보증금을 매매 대금에 충당하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식으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2단독 재판장은 이번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일당에 대해서 전세 사기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B씨에게 각각,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B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1심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이제 법정 구속 함께 이제 재판을 받아온 나머지 6명은 이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이 인정돼서 6개월 징역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2017년도에는 사실 무자본 갭투자라는 갭투자라는 것이 범죄라는 큰 인식이 없이 사실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네, 갭투자라는 맞습니다. 방식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이 행해졌던 시기입니다. 네.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가 좀 어렵고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의 그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한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의 주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기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아서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민 감정상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형이 다소 낮다고 생각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범죄의 그 개별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양형 요소가 일부 고려되어 양형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까 피해 회복을 전제로 일단은 법정 구속을 명한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2심에서 또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검찰 혹은 경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수법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법원에 등기 발송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얼마 전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강모 씨가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이제 소개하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상담원 같은 이제 한국인 말투였고요. 법원이라는 말에 순간 이제 당황하시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편을 받겠다라고 하시고 그러자 이제 법원 관계자는 정말 자택 수령을 하실 거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 씨가 직접 등기를 받겠다고 말하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요즘에 좀 다시 유행하고 있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등기가 도착했는데 받지 않겠냐라고 할 경우에 수신자가 망설이거나 뭔가 이제 거부 의사를 보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겠다 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주면 네. 그것으로 이제 앱을 설치하여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악성 링크, 악성 앱을 깔게 하고 네. 거기서 개인정보 탈취라든지 이제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속기 쉬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특정 사이트, 링크 접속, 그리고 요즘에 청첩장이나 그런 경조사를 빌미로 링크를 보내서 이렇게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도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유의를 하시면서 쉽게 누르거나 하지 마시고 눌렀다고 하더라도 얼른 다 앱을 이제 초기화시키거나 지우시고 그 금융 앱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인증서라든지 그 비밀번호 같은 것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얼른 채택하셔서 피해를 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조치도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죄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내년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법무부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이제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내년 상반기에 합동수사부로
격상하여 정식 직제화하기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임시 조직인 만큼 이제 정식 부서로 개편해서 보이스피싱 수사에 관해서 수사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서 2022년 7월에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1,053명을 입건해서 401명을 구속하는 이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처벌 역량도 강화되고 합동수사단도 신설되는 만큼 이 보이스피싱 나아가 이 사기죄가 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형법 개정 사기죄 처벌 강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해외로 많은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을 검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합동수사부에서 국제공조수사를 좀 활발히 하고 초국가 범죄,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 형벌이 항상 상향되면서 범죄를 억제하는 힘, 이제 위하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사기 범죄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직화 악성화된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형량을 높여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령의 취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심야에 지하철이 끝나서 심야버스 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가 네. 도착해서 앞문으로 가는 중에 무언가 걸려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러셨군요. 버스 놓치면 네. 이제 한참 기다릴까봐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나 버스에 탔고요. 네. 상태가 심각해 중간에 하차해서 119 통해서 대학병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윈미 중 앞니가 3개가 파절이 되고 2개는 지금 신경치료 중입니다. 네. 사고 당일 오후에 사고 장소에 가서 보도블럭 튀어나온 것과 버스 정류장 의자 철거 등으로 공사 펜스가 쳐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 촬영했고요. 네. 주변이 나무가 많고 CCTV가 보이지 않아 구청 홈페이지에 사고 원인을 알고 싶다고 민원글을 올리고 그 외에 제가 별도로 정보 공개도 요청했으나 네. 구청 민원 상담 답변은 주변이 다소 어두워 확인이 어렵다 했고 정보 공개 담당자께서는 CCTV와 사고 장소가 거리가 멀어 식별이 어렵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구청 담당자와 최초로 통화 시에 CCTV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홈페이지 답변은 주위가 어두워 식별이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제가 확인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서 저랑 약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요. 졸음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에게 성함이나 연락처 물어볼 생각도 못했고요. 현재 저는 증거 자료로 119 구급차 확인서만 제출 가능하고 그 외에 CCTV 자료나 목격자 확인서 등의 증거 제출은 좀 어렵습니다. 네. 사고가 난 주변은 평소 잘 아는 장소고요. 네. 심야에 주변에 인근 다른 곳보다 좀 어둡습니다. 담당자로부터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적용이 돼서 보험회사에서 연락할 거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와 별개로 버스 정류장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새벽에 심야버스 다니는 곳인데 주변 어두컴컴하고 심지어 그 정류장 보도블럭까지 튀어나온 걸 확인했더니 저는 그게 관리 소홀
관리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고를 당하신 위치가 물론 어둡긴 했지만 평소에 잘 아는, 자주 이용하시는 장소였는데 안내 주의 표시가 없어서 좀 부상 정도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서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좀 치아가 2개나 파절되셨다고 해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그 보험회사에서 이게 영조물이 해당되고 그 배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예, 그거를 지금 가장 오늘 받은 답변이에요.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돼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은 연락이 갈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 그래서 각 이제 지자체 등에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그 시설, 그러니까 이른바 영조물에 해당되는 그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내 영조물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관리부서에 통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 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에 이제 사고 사실이 통보가 되고 거기서 이제 보상 요청을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영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일단 지금 진행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절차가 이제 사고 사실의 이제 확인, 뭐 필요한 자료들이 더 있다면 뭐 사고 사실을 한번 더 확인을 하실 거고 그 배상액, 그럼 지금 이제 치아 파절된 부분 등 해서 얼마를 이제 해야 되고 그것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단계에서 바로 소송을 가시거나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지부터 일단 좀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서 너무 보험금이 너무 적다 내지는 너무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보험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하시면은 그 부분은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나는 과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그 이제 뭐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과실로 상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어두운 밤이었고 이제 급하게 좀 이동하신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주변을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손해배상액에서 약간 상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이제 울타리가 조금 미약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봅니다. 거기서 이제 축구공이 흘러나와서 지나가던 자전거가 그 이제 바퀴 사이로 이제 그 공이 굴러오는 바람에 넘어져서 아마 상해를 입으셨고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 관리 잘못을 이제 물어서 이제 배상을 아마 받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 영조물에 해당돼서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이제 보험금이 좀 적다. 그래서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보험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걸어서 이제 연대에서 뭐 1억 원 이상을 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과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다만 일단은 지금은 아직 뭐 피해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나 전혀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너무 나는 부족하다. 더 큰 피해복이 필요하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아까 요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와 그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일단은 뭐 저희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뭐 구청 직원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아마 증거 자료로 나중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뭐 본인들 유리하다 생각되면 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게 뭐 꼭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막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영조물이라는 거를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은 좀 충족을 하신 걸로 보이고, 이제 애초부터 영조물이 아닌 경우로 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국가배상에 관해서 지구심의회에다가 한번 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뭐 불복이 있으면 재심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시거나 요런 이제 루트도 있고, 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선생님께서는 아주 초기 단계, 일단 영조물에 해당돼서 보험 적용은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통지만 받으신 상태여서, 이후의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보험금을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서도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금액에 있어서 큰 다툼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이제 좀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하나는 이게 민사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버스 타려고 이제 앞문으로 이제 버스가 정차한 후에 앞문으로 가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가 그 쇠재질에 있는 구조물에 부딪혔는데요. 네. 치아가 지금 신경 치료 중인 치아 2개 중 1개가 치아 뒷면, 그러니까 치아 앞에 보이는 앞쪽이 아니라 뒷면에 혀가 닿는 부분이 잇몸으로 갈수록 치아 파절이 많이 되어서 얇은 치아로 느껴지고요. 치아 끝, 그러니까 치아 아랫부분은 파절이 덜 되어서 치아가 두꺼워요. 이 치아 뒷면 사진을 촬영해서 구조물에 부딪혔다는 증거로 제출하면 이게 뭐 추후에 만약에 소송을 간다면 이런 증거가 이제 혹시 관리주체 관리 소홀로 판단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로 국가배상 청구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랑 지자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연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 일단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시려면 민사법원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소지, 소재지, 사고진을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국가배상 신청서를 접수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배상 책임을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고가 나서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됐으면 국가배상 책임은 뭐 추가로 더 지급할 것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어떤 검증, 감정 뭐 이런 권한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여지가 없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배상 심의 신청하신 것이 기각될 수 있고, 그 기각 결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뭐 재심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회의 어떤 그런 감정 권한이라든지 검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법원과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뭐 꼭 해보셔야 한다면 바로 가시는 것을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고로 인한 뭐 손해, 그러니까 사고로 입으신 피해 자체가 일단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보여집니다. 당연히 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이런 것도 필요하실 거고요. 사진도 당연히 뭐 그 과정에서 첨부가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사고 사실 자체를 지금 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영조물이 맞고 영조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이 이제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통지까지 받으신 거면은 그 사실이 지금 없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축구공 사례에서도
그 기존에 이제 이 사건은 아마 부상 부위에 아마 기왕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증이 좀 고려가 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도 앞에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그 모서리, 축구장의 그 모서리 출입로와 약 7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축구장 쪽의 좌전방을 충분히 예의주시할 수 있었더라면, 예의주시할 수 있었고, 했다라면 굴러나온 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서 원고 과실비율 한 20% 정도로 이제 조금 봐서 나중에 이제 상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실상계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 치료 기관, 그리고 뭐 지금 저 선생님께서는 치아 부분이니까 치아 부분에 뭐 어떤 뭐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받으셨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기왕증이 있다, 좀 치아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보험사에서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재반 사항들을 다 참작해서 과실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지,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는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과실이 없고 나에게는 이제 뭐 아까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이제 뭐 졸음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뭐 심야 시간이긴 했는데 조명이 너무 그 정류장의 조명이 약했고 정류장의 그 의자를 걷어낸 부분에 어떤 펜스라든지 안내주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내가 유의했을 텐데 그게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쪽 과실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이렇게 주변을 잘 안 살피고 했던 것이 CCTV상 뭐 드러나서 그런 부분을 과실상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송에 가보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주장과 입증, 소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소송을 하신다 하면은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게 좀 빠른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치아 파절이 되셔서 사실 신체적 고통도 그렇지만 좀 심적 고통이 상당히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영종을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니까요.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민사소송까지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연락을 받으셨어요. 영종을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고. 근데 이 부분이 국가 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이 국가 배상 책임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지 영종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네. 그런 물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영조물인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은 맞다라고 일단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손해가 아까 이제 부상이라든지 뭐 치아가 파절되는 그런 신체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것도 맞고,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손쉽게 이제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서 보험을 받으시는 건데, 거기서 이제 보험금으로도 뭔가 이제 커버되지 않는 손해가 네.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보험금이 어쨌든 부족하다라는 더 이상의 손해가 있다, 후유 장애가 있다, 뭐 이제 미관상 손해 때문에 그 추상 장애 같은 게 남으면 그걸로 인한 뭐 위자료도 좀 받아야 된다 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파절이기 때문에 저는 심적 고통이 너무 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한번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소송을 간다고 해도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본인의 주의 의무 위반 부분도 좀 상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래서 뭐 그 좀 약간 예를 들어드렸던 사례에서는 네. 이제 원고의 기왕증과 원고의 이제 나이, 직업, 뭐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그런 여러 가지 기왕증의 기여도 등이 고려돼서 전체 이제 책임은 50% 정도로 제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증이라고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을 말씀하시는 질환이 건가요? 있었던 네. 경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저희가 이제 치료대 같은 내역들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회해서 이제 기왕증이 있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보험사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위 등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이제 그런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그게 보험금에서 이미 다 지급이 됐다 하면은 증액된 부분이 없을 수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원고 피해가 좀 더 보전되어야 된다 하시면 그 판단에서 조금 더 손해를 배상하라는 책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세심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국가배상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그 주소지, 소재지, 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라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원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국가배상에서 다투시는 거는 행정소송 영역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민사법원으로 가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에서 어느 정도 쉽게 보험금을 받는 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그 민원 신청을 넣어서 배상 책임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조물 배상 책임 관련 전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당시 좌측 방향 지시등도 켠 상태였고 1차선으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경적을 계속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손님을 태우고 있던 중이라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했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또다시 경적을 계속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고 위험이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정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저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했고 저는 보복 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과 함께 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 멈췄을 뿐입니다. 단지 2번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처럼 접촉 사고도 없고 위협 의도도 없었던 일시 정차가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보복 운전이라면 보복의 대상과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의도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네, 일단은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반복적, 위협적 그 운전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급가속, 급정지, 진로 변경 방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그러니까 특정 차량에게 보복할 의도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돼서 더 무겁게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는 뒷차의 경적과 상향등 사용에 놀라서 안전을 위해서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고의적 방해로 해석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뒷차가 먼저 경적과 상향등으로 위협을 했다면 이 앞차의 정차만 문제 삼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운전자의 행위의 의도, 그리고 당시의 교통 상황, 그리고 상대 차량의 선행 그 위반 여부 등을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의 교통 상황상 급정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급정지를 2번이나 한 것을 네.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실무에서는 서로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지금 일방으로 지금 뭐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상대 차량의 그 행위 자체도 보복 운전이라고 보여서 나를 겨냥해서 뭔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뭐 당연히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둘 다 보복 운전이 된다면은 뭐 조금 정상참작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을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기소가 이제 안 된다, 기소를 경감이 될 유예받는다든지, 수는 예, 있지만. 나중에 처벌 수위가 네. 경감될 수 있지만 뭐 또 맞고소를 해서 쌍방이 다 올라가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뭐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네. 문제는 손님을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차였다는 정당성을 좀 판단하려면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상담자께서 직접 소명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뭐 녹음 부분까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행하는 경로라든지 거기가 일단은 뭔가 교차로라든지 사거리 이런 데서 사실 정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런 부분도 소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시 교통 상황이나 주행의 그 도로, 그리고 그 또 당연히 도로 CCTV도 있다면 네. 뭐 방범주 CCTV라든지 교통 통제하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유리한 입증 포인트를 주장하고 변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뭐 검찰 단계에서 뭐 조금 주장하거나 의견서를 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재판으로 만약에 그대로 회부가 된다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변론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당시 승객은 네. 사실은 뭐 카드 결제나 요즘에 좀 특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승객을 찾으실 수 있다면 승객의 어떤 그런 증언도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도움이 보입니다. 되겠네요. 예. 네. 저희가 뭐 당시 현장을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정차가 됐다는 사실이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정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운전의 반복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단회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성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을 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의로 차량의 진로를 막고 이렇게 정차하는 행위 자체도 보복 운전으로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길을 막는 행위가 된다면은 일반 교통방해죄로도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는 뭐 차 정차한 행위만으로 이제 보복 운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가능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자는 이미 면허 정지 100일과 법원 송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이 먼저 선행 보복운전을 했다는 것을 좀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상대방의 보복운전 정황이 정말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수사기관 판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소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입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수사기관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이런 부분을 좀 봐달라고 이제 해서 좀 제출을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승객을 좀 이제 참고인을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기관에서 이제 아마 이제 송치까지 돼서 법원으로 간다면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승객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진술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얼마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큰아버지의 동생이었던 제 아버지는 이미 먼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카인 제가 상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변 친인척들이 사망자의 어머니는 상속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 형제나 사촌인의 친인척에게 상속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례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는 상속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부모는 상속 대상이 아닌 건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조카인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큰아버지께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동생이 한 분 더 계시지만 그분 역시 배우자와 자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재산을 조카인 제가 상속받아 살아계신 할머니를 보살피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속 순위에 따르면 상담자의 할머니시죠. 즉 사망자의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2순위에 해당되는 분은 딱 할머니만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할머니만이 상속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할머니가 상속인이신데 일단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할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순위상 살아있는 동생에게 상속이 갈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동생, 사연 속에서는 조카의 아버지죠.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 상속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할머니가 생존에 계시고 할머니에게 특별한 상속의 결격 자유가 없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머니만이 지금 2순위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시는 거고요. 네. 이제 할머니도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 할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작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를 대승 참속한 지금 상담자 분이 이제 동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습 상속 이게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습상속은 민법 100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리고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만약 상담자의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도 상담자는 대습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망한 아버지를 대습해서 상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반대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좀 주의할 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습할 후손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은 네. 이제 이 재산은 국고로 기속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결격자, 만약에 대습자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민법 100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아니면 고의로 상해한 자, 그리고 사기 강박 유언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 시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의 행위를 하면은 상속 결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격자가 아니라면은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할머니께서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만약 대습 상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나 절차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머니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여생이 이렇게 많이 남으시지 않았다면 결국엔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아마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원래 받으셨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의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상담자가 그 후손으로서 대습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뭐 준비해야 될 것은 없지만 네.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혹시 또 뭐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호적에는 있는데 뭐 알려지지 않은 친지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여 또 결격이 되지 않도록 이게 고의로 뭐 상해를 하는 경우로도 상속 결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속 상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결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건물 매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고민 끝에 1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알고 보니 매각할 건물은 애초에 없었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돈은 도박하고 차를 사는 데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고소 끝에 그 친구가 법정 구속 1년 3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구속 전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면요. 처음부터 건물 매각 자체가 없었다면 전형적인 사기죄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이제 돈을 뭐 빌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게 되는 단순한 상태를 말한다면은 이 이제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편취죄라고 하는데요. 사기죄를 네네. 기망, 상대방을 기망하고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무에서는 갚을 자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도가 없었는데도 뭐 빌렸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뭐 건물을 뭐 사거나 할 의도도 없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쳐서 재물을 빌려가지고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차용 사기, 우리가 말하는 차용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를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따져지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연히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럼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사소송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가름할 수 있는 판결을 같이 주시는 건데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금액의 다툼이 없거나 적어도 이제 금액을 지급해서 뭔가 피해가 있는 것들이 서류로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형사배상 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1심이 선고됐지만 2심까지 피해자로서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뭐 그 피고인이 다 인정은 하는데 이제 뭐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 거니 갚겠다 뭐 이런 사정이 있다면은 쉽게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일부 금액은 맞는데 일부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네. 금액이나 그 채권의 존부의 다툼이 있다면은 쉽게 인용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따져보셔서 배상명령 신청이 나올 수 있겠다 하시면 2심 끝날 때까지는 신청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가해자가 돈을 도박이나 차량 구매에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적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이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네. 뭐 일단 피고인이 쓰는 주 뭐 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여부인지 이런 거는 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셔서 파악이 되는 재산이 있다면은 일단은 보전 처분을 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해자 명의 재산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하시면서 그 전에 보전 처분부터 해놓으시는 게 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숨겨둔 재산을 찾고 싶다면 가압류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밀행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조치기가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살고 있는 집 이런 거 한번 등기부 떼보시고 자가인지 적어도 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금이라는 돈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 부동산이든 뭐 차량이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같은 거, 처분금지 가처분 네. 같은 거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에게 밝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밝혀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판결문에서 승소 판결이 있다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뭐 신용정보사에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해봐서 뭐 거래하는 계좌에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신탁을 한 정황이 있다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제 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뭐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피해자들이 아까 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 사회 행위의 원고만이 이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눠서 나눠서 이제 받아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게 명백해 보이고 유일한 재산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을 은닉하거나 양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서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